할머니, 어서 도망치세요. 시간이 없어요. 여기 위험해요. 제발 짐 챙기지 말고 바로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입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로 이 집은 너무 넓어졌어요.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2층과 3층은 문을 닫아뒀습니다. 혼자 사는데 굳이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젊은 시절 한의원을 운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린 작은 한의원이었죠. 환자들이 제법 많이 찾아왔고 동네에서 신뢰받는 의사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침을 놓기가 어려워졌어요. 결국 60이 되던 해에 한의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정민이는 시내 아파트에서 며느리 미영이와 함께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하는 짧은 안부였습니다. 가끔 주말에 들르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외롭지 않냐고요? 글쎄요. 외로움에 익숙해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작은 위안이 있다면 옥탑방에 새를 준 젊은이가 있다는 거예요. 강민수라는 28살 간호사입니다. 조용한 청년이었어요. 인사는 꼭 하지만 말을 많이 섞지는 않았죠. 그런데 가끔 제 앞을 지나갈 때면 살짝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가 이사 온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경계했어요. 혼자 사는 늙은이 집에 젊은 남자가 들어온다는 게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민수는 참 조용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와도 발소리 하나 안 나게 걸었고 음악도 크게 틀지 않았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저 담담하게 인사만 나눴죠.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민수 씨는 오늘 야근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은 일찍 들어왔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청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이 덜 허전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녁 6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정민이에요. 그래, 잘 지내니? 네.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짧은 대화였습니다. 아들은 늘 그랬어요. 묻고 답하고 그리고 끊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옆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전화라도 해주는 게 어디냐 싶어서 스스로를 달랬죠. 저녁을 간단히 먹고 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은 세상 돌아가는 게 하도 빨라서 뉴스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습관처럼 채널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되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밤 10시만 넘으면 잠이 쏟아져요. 예전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곤 했는데 이젠 그럴 기력도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잠드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혼자 누워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내일은 뭘 할까? 정민이는 언제 또 올까? 민수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쾅, 쾅, 쾅.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잠결에 들리는 소리 같았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점점 더 세게, 더 급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와요. 민수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절박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민수 씨, 무슨 일이에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빨리 따라오세요. 민수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 제발이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민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민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냥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을 나섰어요. 빨리요. 민수가 제 손을 꽉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딜 뻔했지만 민수가 단단히 붙잡아줬어요. 골목 끝까지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뛰어본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민수가 저를 골목 구석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집 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제 집 2층 창문에서였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폭발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고 침착했습니다. 아까의 다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가 그런 짓을... 지금 설명드릴 시간 없어요. 누군가 할머니를 노리고 있어요. 민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할머니, 저 믿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조용한 청년이 그저 옥탑방 세입자였던 이 사람이 지금 제 목숨을 구한 거라는 거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골목 끝에서 제 집이 타오르는 걸 지켜봤습니다. 불길은 금방 잡혔어요. 소방차가 도착했고 경찰차도 2대나 왔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수군거렸죠.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 집이 제 집인데 지금은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민수가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저 따라오세요. 민수가 제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그저 끌려가듯 따라갔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어요. 발밑에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슬리퍼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누가 왜 저를 죽이려는 건지, 민수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민수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찜질방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입구에 노란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이요? 네. 여기가 지금은 제일 안전해요.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냥 따라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졸고 있다가 우리를 보더니 눈을 비볐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네, 2명이요. 민수가 카드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여자는 대충 훑어보더니 락커 키 2개를 건넸어요. 편히 쉬다 가세요. 우리는 각자 락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락커 문을 닫는데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찜질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한쪽에는 몇몇 사람들이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다들 이불을 덮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민수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처음으로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제 집이 폭발한 거예요? 민수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주세요. 네. 누군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밤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할머니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니요. 저는 그저 조용히 살아온 늙은이일 뿐인데요. 왜 저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건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형이 알아낼 거예요. 형이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지금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 모양이었어요. 응, 할머니는 안전해. 지금 찜질방이야. 또 침묵. 알았어. 기다릴게. 민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형이 곧 올 거예요. 형이 누군데요? 제 친형이에요. 사설 탐정으로 일하고 있어요. 탐정이라니.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탐정이 관련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줘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할머니 집에 우연히 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형이 어떤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할머니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저를 보낸 거예요. 할머니를 지키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저를 지키기 위해 온 거라니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감시한 거예요? 감시가 아니라 보호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형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했어요. 누군가 할머니를 노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밤 폭발도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시간은 몰랐어요. 하지만 오늘이 위험하다는 건 예상했죠. 그래서 계속 깨어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 밤새 깨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할머니가 믿으셨겠어요?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당신 목숨이 위험하다고 하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만약 민수가 미리 말했다면
저는 아마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그럼 누가 절 죽이려는 건데요? 민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이 오면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대답해 주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찜질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코 고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가 날 죽이려는 거지? 생각할수록 무서웠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크게 다툰 적이 없어요. 한의원을 운영할 때도 환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남편이 떠난 뒤로는 더더욱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노린다니요.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정민이는 괜찮을까요? 집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놀라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형이 곧 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긴장이 풀리니 졸음이 쏟아졌어요. 조금만 눈 붙이자.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형? 민수가 전화할 때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형이 온다고 했죠. 탐정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왜 저를 지키려는 걸까요? 불안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꼭 껴안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찜질방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나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보다 키가 조금 더 컸고 얼굴도 닮았어요. 형제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형? 민수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께서 윤정순 어르신이시죠? 네, 그런데요. 남자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강도준이라고 합니다. 사설 탐정이에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깔끔한 글씨로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탐정이요? 네. 보험 사기 사건을 조사하다가 할머니와 관련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사기.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도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먼저 이걸 보시죠. 화면을 켰습니다. 몇 장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어떤 여자가 카페에서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자 아세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이네요. 며느리 박미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영이는 낯선 남자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 남자는 보험 설계사로 위장한 사기꾼입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노리는 조직이죠.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미영 씨는 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대상으로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려 한다니요. 하지만 미영이는 원래 보험 설계사였어요. 그런 일을 할 리가. 그게 문제입니다. 도준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문서였습니다. 박미영 씨는 3년 전 보험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불법 모집 혐의 때문이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모르셨을 겁니다. 아드님도 숨겼을 테니까요. 아들 정민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가 그런 걸 숨기고 있었다니요. 그 뒤로 박미영 씨는 빚에 시달렸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했고 남편 월급만으론 감당이 안 됐죠. 도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접근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미영이가 저를, 네, 할머니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어야만 했어요. 도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영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냥 처리하면 안 돼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려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보험금이 나올 수 있게 해야죠. 집도 안 팔고 요양원도 안 간다니까요. 그냥 처리하죠. 미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평소 그 애가 쓰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요. 알았어요. 그럼 이번 주 안으로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물이 쏟아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미영이 목소리예요? 네. 확인했습니다. 도준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니요. 언제 녹음한 거예요? 일주일 전입니다. 이 조직을 추적하던 중 우연히 잡혔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도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합니다. 녹음 파일만으론 기소하기 어렵죠.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야 해요. 그럼 오늘 밤 폭발도, 네, 그들이 실행에 옮긴 겁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왜 하필 나를, 며느리가 저를 싫어하는 건 알았습니다. 표정에서 느껴졌거든요. 아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옆에서 뭐라고 속삭이던 모습도 기억났어요. 하지만 죽이려고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제 안전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전하다고요?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지로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제 아들은요? 정민이는 알고 있었어요? 도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 아들도 저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 편을 들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제가 그 애를 키웠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도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찜질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집은 폭발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죽이려 했어요. 아들은 모른 척했고요. 이제 저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여기서 쉬세요. 도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정식으로 신고하셔야 해요. 경찰이 믿어줄까요?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오늘 밤 폭발 사건도 있어요. 충분히 수사할 거예요. 도준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힘도 없었어요. 고마워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도준과 민수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처에서 지키고 있겠다는 말을 남기고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찜질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제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며느리도 잘해주려 애썼어요.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돈이 필요하면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소리내지 않게 울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이불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과거가 떠올랐어요. 지우고 싶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작스러웠죠.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에 깨우려 갔더니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남편을 아끼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현실이 됐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을 때요. 그때 며느리 미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영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저희랑 같이 사시죠. 정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여기가 편해. 하지만 어머님,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어요.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미영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아직이야.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도 걱정되거든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관리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혼자 감당하실 수 있어요? 미영이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님 남겨주신 돈도 다 쓰시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 해요. 정민이 월급만으론 빠듯하거든요. 미영이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집이라도 파세요. 그 돈으로 우리 빚 갚고 어머님은 작은 데로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살던 곳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어차피 죽으면 정민이 거 될 건데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정민이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말 좀 해봐. 정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좀 변해야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미영이 말이 맞아. 이 집 너무 크잖아. 엄마 혼자 살기엔. 아들이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편이었어요.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엄마, 우리도 힘들어. 빚도 있고 애 낳으면 돈 더 들잖아.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집 팔라는 거야? 팔라는 게 아니라 정리하자는 거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너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건 부모 의무잖아.
미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엔 자식이 부모 빚 아니에요. 각자 살아야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정민이 이름으로 된 대출금을 갚아야 했어요.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하느라 제 돈을 다 썼는데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았던 거죠.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지금 사는 집을 샀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작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정민이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됐어. 나중에 여유 생기면 잘해줄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미영이는 오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민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렀어요.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정도였죠. 엄마 건강하시죠? 응. 밥은 잘 먹어요? 먹어. 대화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어느 날 미영이가 함께 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척했죠. 그래.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미영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반찬통이 몇 개 들어 있었어요. 고마워.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미영이가 가져온 반찬이었어요. 어머님 맛있으세요? 응. 제가 요즘 요리 배우고 있거든요. 미영이가 웃었습니다. 반찬을 한 입 먹었어요. 짰습니다. 너무 짰어요. 이거 좀 짠데. 미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아니야. 너무 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님이 짜게 드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평생 요리해 왔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한 거예요. 미영이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정민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미영이 기분 나쁘게 하지 마. 뭐? 미영이가 정성 들여 만든 건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이 어딨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지. 아들이 또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먹지 않았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일찍 떠났습니다. 인사도 대충 하고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어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의원에서 번 돈도 다 아들한테 줬어요. 남편이 남긴 돈도 아들 빚 갚는 데 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며느리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어요.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의미 없이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옥탑방에 민수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조용했고 예의 바랐어요. 가끔 인사를 나누는 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았어요. 집도 폭발했고요. 이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찜질방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가슴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죽이려 했어요. 아들은 모른 척했고요.
용서할 수 없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췄어요.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겠어요.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찜질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주무셨어요? 잠은 무슨, 한숨도 못 잤어.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형이 곧 올 거예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게 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도준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서 말해봐요. 도준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박미영 씨의 과거 기록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몇 장의 문서가 나타났어요. 박미영 씨는 정민 씨와 결혼하기 전에 2번 더 결혼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번이나요? 네. 첫 번째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2번째 남편은 추락사했고요. 도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총액이 10억이 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미영이가 일부러,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워요. 도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결혼 6개월 만에 사망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였죠. 2번째 남편은요? 결혼 8개월 만에 아파트에서 추락했습니다. 자살로 처리됐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정민이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우선 목표예요. 왜 저를요? 아마 할머니의 재산 때문일 겁니다. 집도 있고 남편분이 남긴 돈도 있잖아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 다 아들한테 줬어요. 그래도 할머니 명의로 된 게 남아있을 겁니다. 집이 그렇잖아요. 맞았습니다. 집은 제 명의였어요. 그럼 미영이가 저를 죽이고 집을 차지하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보험금도 노렸을 겁니다. 도준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할머니 명의로 보험이 들어있어요. 3억짜리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험을 들었다고요? 1년 전에 가입했더군요. 수익자는 박정민 씨예요. 정민이가요? 네. 아마 박미영 씨가 정민 씨를 통해 가입시켰을 겁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번 목표가 윤정순 할머니였어요.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도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거만으론 부족할 수 있어요.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데요? 박미영 씨의 자백이나 추가 증거요. 그녀와 조직원들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싸워야 했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도 싸워야겠구나. 도준과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 어차피 죽을 뻔했잖아.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결심만 남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만만하게 봤습니다. 늙고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평생 혼자 살아왔습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환자를 받고 남편 없이도 아들을 키웠어요.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요. 도준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제부터 작전을 짜야 해요.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제 집 주변이었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해요. 박미영 씨가 다시 움직이게요. 어떻게요? 간단합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도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다치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알리면 박미영 씨가 움직일 겁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말이 맞아요. 미영 씨는 확인하려고 올 거예요. 그때 잡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너무 이릅니다. 도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정적 증거예요. 그녀가 직접 범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잡아야 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저를 미끼로 쓰겠다는 거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준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박미영 씨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녀가 뭘 하려고 할까요? 아마 직접 해치려 하진 않을 겁니다. 너무 눈에 띄니까요. 대신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도준이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병원 내부 사진이 나타났어요. 약물을 주입하거나 의료 장비를 조작하거나 사고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들이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을 거예요. 카메라도 설치하고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안전할 겁니다.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죠. 도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이번엔 우리가 사냥꾼입니다. 그날 오후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준이 미리 연락해둔 병원이었어요. 원장이 도준과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윤정순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저를 병실로 안내했어요. 2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여기서 며칠 계시면 됩니다. 도준이 설명했습니다. 박미영 씨한테는 제가 연락할게요. 할머니가 입원하셨다고요. 정민이한테는요? 정민 씨한테도 알려야죠. 자연스럽게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하얀 시트가 깔끔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준이 방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메라 2개를 꺼냈어요. 이걸 설치할게요. 모든 게 녹화될 겁니다. 카메라는 천장 모서리에 숨겨졌어요.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도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 씨? 저 강도준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잠시 침묵. 네,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집에 폭발이 있었거든요. 또 침묵.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3층 2인실이요. 도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이가 들어왔어요. 미영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정민이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이는 뒤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연기 같았어요. 집에 폭발이 있었대. 폭발이요? 어떻게요? 가스가 샜나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야 했어요. 미영이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제가 정말 다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네요. 응, 운이 좋았지. 정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많이 했어요.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고마워.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는 몰랐던 거겠지. 아들은 아내가 뭘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고요. 어머님,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먼저 갈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정민이가 일어섰습니다. 미영이도 따라 일어났어요. 어머님, 푹 쉬세요. 미영이가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소름 끼쳤어요.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준이 나타났습니다. 옆방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잘하셨어요. 미영이 표정 봤어요? 뭔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어요. 맞아요. 지금쯤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도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화면이 떴어요. 이제부터 24시간 감시할 겁니다. 민수 씨랑 교대로요. 제가 할 일은요? 그냥 여기 계시면 돼요. 평소처럼 행동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올까? 아마 올 겁니다. 저를 없애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긴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어요. 늙었다고 약하다고 생각했겠지.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평생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한의사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요. 이번에도 이길 겁니다. 거울에서 눈을 떼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정민이와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요? 정민이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좀 나아졌어.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어요. 미영이가 가방에서 병 하나를 꺼냈어요. 갈색 유리병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홍삼 음료예요.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몸에 좋거든요. 원기 회복에 도움돼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고마워. 저는 병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미영이가 재촉했습니다. 조금 이따 마실게. 왜요? 지금 드시면 안 돼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였어요. 목이 안 말라서. 그래도 약이니까 드셔야죠. 미영이가 병을 들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자, 드세요. 저는 병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은은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홍삼향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냄새가 좀 이상한데. 그럴 리가요.
좋은 거예요. 미영이가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 같았어요. 저는 병을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쓴 냄새야. 아몬드 같은 냄새였습니다. 예전에 한의원에서 맡아본 적이 있었어요. 청산가리.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미영이가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냥 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해요? 그냥 홍삼 음료예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미영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내가 먼저 마셔봐. 순간 미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내가 먼저 마시면 안 될까? 좋은 거라며. 미영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좋은 거면 마실 수 있잖아. 한 모금만. 저는 병을 미영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정민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미영이가 정성껏 준 건데. 그래. 그래서 미영이가 먼저 마셔보라는 거야. 저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못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마셔봐. 싫어요. 미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싫은데? 그냥 싫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도준과 민수도 나타났습니다. 박미영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뭐예요? 미영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가만히 계세요.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경찰이 미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도준이 나섰어요.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녹음됐습니다. 방금 전 대화까지요. 무슨 대화요? 어머님께 독극물을 먹이려 한 정황이 다 담겨 있어요. 도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왜요? 지금 드시면 안 돼요?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 아닙니다. 카메라도 있어요. 도준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카메라가 보였어요. 모든 게 영상으로 기록됐습니다. 할머님께 음료를 강요하는 모습까지요. 미영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음료도 분석에 넣을 겁니다. 독극물이 검출되면 살인미수로 기소될 거예요. 경찰이 미영이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민아. 미영이가 정민이를 봤어요. 도와줘. 나 억울해. 정민이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민아, 제발. 미영이의 목소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외면한 겁니다. 가시죠. 경찰이 미영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싫어. 놓아줘. 미영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이 고요해졌어요. 정민이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정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미영이가 정말 엄마를.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왜요? 왜 그런 짓을? 돈 때문이겠지. 정민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냐고. 정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알았겠지. 미영이가 이상하다는 거. 하지만 설마 그런 짓까지 할 줄은. 설마가 아니야. 넌 눈치챘을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 했겠지. 편했으니까. 정민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엄마. 가. 보기 싫어. 정민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이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도준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며느리는 체포됐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미영이는 연쇄보험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과거 2명의 남편도 그녀가 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민이는 공범으로 20년형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엄마. 정민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수리가 끝났어요. 폭발로 망가진 부분을 모두 고쳤습니다. 보험금이 나와서 가능했죠. 2층과 3층도 다시 열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넓지만 이젠 괜찮았어요. 민수가 여전히 옥탑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도준과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도준이 물었습니다. 잘 지내지 뭐. 차를 내왔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지내세요, 할머니.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화도 좋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지. 도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일이요? 너희 일 도와주려고. 저희 일이요? 탐정 일 말이야. 도준과 민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건 나 같은 노인들이 당하지 않게 내가 지켜줄 거야.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 많잖아. 보험 사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도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온갖 게 다 있죠. 그래서 내가 나서야겠다 싶어.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당할 뻔했잖아. 그 경험을 살려야지.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멋진 게 아니라 필요한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상엔 약한 사람들이 많아.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더 그렇지.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도준이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사건들 많이 봐요. 노인 대상 범죄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힘이 되어줄게. 한의사 출신이야. 사람 보는 눈은 있어. 도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좋아요. 함께해요, 할머니.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잘 부탁해. 그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새로 만든 명함이었습니다. 민생 탐정 윤정순.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민생 탐정이라 혼잣말을 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68배 새 직업을 갖다니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집도 부서졌고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인생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준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2개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민수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래. 오늘부터 일 시작하는 거지? 네. 첫 의뢰가 들어왔어요. 도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70대 할머니인데요.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하셨대요. 서류를 읽었습니다. 억 단위 피해였어요. 이런 나쁜 놈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조사하러 가실래요? 당연하지.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자. 세 사람이 사무실을 나섰어요. 거리는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8 인생,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 그게 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남편, 보고 있어?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나 이제 잘 살 거야. 새로운 삶을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문턱을 넘어서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